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선대위에 6본부장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비장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도 당직에서 전부 사퇴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선대위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소식 선대위 핵심 관계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개편, 새로운 선대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선대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소식들 선대 핵심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카오스, 혼돈과 혼란. 동아일보 일면 기사 살펴보시죠. 윤석열 빼고 다 바꾼다. 동아일보 이 표현이 적절하군요. 윤석열 빼고 다 바꾼다는 겁니다. 대선 2달 앞 혼돈. 이대로는 진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 전격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병준, 김한길, 권성동 본부장 일거다사의. 윤석열 후보 오롯이 제 탓이다. 깊이 사과한다며 선대위 재편에 나섰습니다. 내일 윤석열 후보가 저와 이 청년들과의 대담을 인터뷰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제가 앞서 계속 예고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후보 인터뷰 편을 저희가 방송해 드렸기 때문에 후보가 일정을 중단했어서 내일 예정돼 있었던 후보와의 인터뷰도 불발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세론. 옆에 물음표가 붙었는데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설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지지율 45%로 대세론 굳히기로 방향 튼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재명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거는 부족하다, 뭔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중입니다. 마중. 조선일보 6면에서 쓰고 있는 마중은 누가 마중 나왔을까요? 서해에선 코로나 빌미로 사살, 북한이요. 이번엔 3명이 마중. 북한은 왜? 탈북 14개월 이후에 월북한 이분이 간첩 활동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이 마중 나왔다면 그 의혹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1,880억. 한국 경제가 쓰고 있는 억소리 나오는 이 금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경 이면입니다. 혼자 회사 돈 주무르며 1,880억을 꿀꺽. 회사는 3개월간 몰랐다. 임플란트 기업 1위 오스템 임플란트가 새 벽두에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1,880억 이 거액을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이 실감나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보실장 박정환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
휴가 마치고 돌아온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이 그거일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저희 돌직구쇼가 상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 비하인드 이야기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죠.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선대위 대혼돈. 자, 질서 재편을 위한 대혼돈. 이런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보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예정돼 있었던 저와의 인터뷰도 일단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의 김한길, 김병준 그리고 6명의 본부장들 모두 다 일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제로로 돌아간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함께 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전 9시에 전격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선대위 전면운전 개편하겠다. 지른 거예요. 신지의 사퇴.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 모든 일정 전면 중단.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아니 왜 나와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느냐 라며 대노했었다. 화를 냈었다라는 내용도 지금 취재했습니다. 저희가. 오후 2시 30분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사의, 줄줄이 사퇴 사의.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총관 본부장, 선대위의 6본부장 일괄 사의 표명. 5시 45분 의원 전원 일괄 당직 사퇴. 밤 9시 당사에서 나온 윤 후보가 모두 제 탓이다.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결론 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줄여보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후보와 상의 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 선대위 개편해야 된다. 다 물러나! 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후보는 한때 대노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선대위 재편에 나섰다. 이재명 기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거의 뭐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예. 결국은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나온 신년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거의 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이재명 후보가 잘해서 지지율이 막 올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실점을 통해서 데드 크로스가 됐다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퇴라는 그런 이제 극약 처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극약 처방에 걸맞는 그러면 그만큼의 극약적인 어떤 충격적 요법인 어떤 쇄신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장고에 들어갔죠.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이제 뭐 어떤 발표를 일정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기존 인물 중에서 몇 명은 다시 이제 유임을 하고 몇 명은 선대를 나가는 그래서 그냥 슬림화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논란을 또 가져오겠죠. 그런 점에서 전 지금 이번에 극약 처방 어떤 충격요법의 결과가 단순히 선대위 쇄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후보 스스로 달라졌다. 이걸 보여주는데 방점을 두는 게 오히려 이번 쇄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 박정하 공보실장 오늘 모셨습니다. 뉴스에 지금 뜨거운 뉴스의 한 복판에 계신 분을 스튜디오로 불러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후보와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 카드를 발표한 거 맞습니까? 제 말이 다 확인된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아는 한 후보와 상의 없이 후보의 동의 없이 어제 사퇴 쇄신 카드를 발표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와 상의 없이 총괄위원장이 그립을 꽉 쥐고 이대로는 안 된다. 다 물러나. 라고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을 때 선대위에 물러난 분들의 반응 예컨대 권성동 본부장, 김한길 대표,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 반응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 6본부장들의 책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에 대해서는 그 전날부터 사실은 의견들이 모여졌어요. 예. 모여져서 후보에게 일부 귀뜸이 됐지만은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음. 다음날 아침 이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6본부장 그다음에 특히나 원내대표까지 모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 한 분 하나 다른 뜻 같지 않고 다 동의해서 같은 의견을 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나 아이 내가 왜 물러나 이런 반응 없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전해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노를 했다라고 저도 취재를 했거든요. 아니 왜 나와 상의 없이 이렇게 다 자르냐라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방침에 대해서 대노를 했었다라고 들었는데 얘기를 이거 맞습니까? 대노했다고 뭐 보도도 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뭐 충격은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도 다 중단을 할 정도로 사실은 후보와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대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은 분명히 받았고 이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윤석열 빼고 다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충격을 받았든 대노를 했든 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일정을 다 중단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아니 내일 저랑 인터뷰하기로 했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원래 내일 저녁에 청년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예. 이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우리 김진 앵커가 진행을 하고 제가 그걸 준비를 우리 공보단에서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일도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숙고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와의 인터뷰 미루는 거 이것까지 좋아요. 왜 후보는 일정을 다 중단한 거죠? 1월 1일 큰절하면서 변해야 된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선대위 문제 그다음에 이런저런 내홍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후보도 이제 절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6본부장이 다 사퇴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경선 과정 거쳐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2달여 정도 선대위가 운영이 돼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했던 그 6본부장들이 있는데 뜻을 모아서 사의를 표한다니까 후보로서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도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해보면 왜냐하면 이거 갖고 뭐 설들이 벌써 많이 나요. 소문들도 많이 돌고 이 버전 저 버전 이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팩트만 정리해보면 김종일 총괄위원장이 후보와 상의 없이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6본부장 포함해서 김한길, 김병준 책임 있는 분들이 반발 없이 물러나겠다라고 다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충격을 받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어젯밤 최종적으로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이 방침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일정을 중단한 채 고민에 들어갔다. 그게 맞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정말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우리 당의 뭐 의원님들 포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선거 대책 기구에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좀 신중하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좀 모아서 빨리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우리 선거대책기구에 좀 어떤 쇄신과 변화를 좀 주고 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작업 좀 빨리 해야 선거운동을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 재편 대상에 들어갔나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어젯밤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해서 후보가 상실감 내지 당황함 혹은 뭐 분노함을 표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다 수용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재명 기자, 여기서 궁금한 건 이제 여기서 또 버전이 여러 가지가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준석과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잡고 윤석열의 사람들 친 거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분노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한다라는 뭐 각종 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진실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 선대위 구조 조정을 얘기를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정을 하고 있다가 급고 당사를 복귀를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하고 일정 정도 불쾌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나하고 상의 없이 했느냐. 그런데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뒤에 윤석열 후보랑 충분히 통화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이거죠.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야만 했다. 누군가가 발동을 걸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 표현대로 일정 정도 이제 지른 측면이 있는 거죠. 먼저 본인이 선제적으로 개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윤석열 후보도 이것이 결국은 본인을 돕기 위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한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용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보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선대위 개편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로서 쓸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카드를 총괄 선대위에 꺼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알게 된 거 아니냐, 뭐 지금 얘기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장 충격요법을 후보가 나중에 알고 당황하는 모습을 노출시켰다는 것. 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어제 노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대표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가 원팀 구성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연 확장도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졌던 건데 왜 그런지를 어제 잘 보여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충격요법을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쓸 때까지도 결국은 본인들의 문제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선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문제는 다 노출됐다 이제. 그렇다면 이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거고 그런 점에서 어제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시죠.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에 다 알게 되는데.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이 극악 처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후보는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이 합리적인 의문 제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전격 선대위 개편 카드를 꺼내들기 전날 밤에 제가 알기로 뭔가 something happen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부 일정 중 선대위 개편을 전해 듣고 일정 취소 후 국민의힘 당사로 급거 온 윤석열 후보. 당사에서 윤 후보와 면담 뒤 후보로서는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어 좀 심정적으로 괴로울 것 같다라는 반응 김종인 위원장. 자, 국민의힘의 한 인사 윤 후보가 한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후보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은데 상황이 긴박하니 누구 하나 저질러 발동 걸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라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박정환 실장님. 예. 자, 요 워딩들만 보면 윤 후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단행해! 라고 해서 뭔가 파바박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 주셨는데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오전에 선대위 개편하겠다라는 언지는 없었습니다만 그 전날 밤에 선대위에 중요한 핵심 관계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찾아가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언제 했습니까? 사실은 육본부장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사의 의사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죠. 그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을 후보가 당사에 마침 있었는데 오후 한 6시 반경에 가서 일부 분들이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후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본인 선거를 위해서 그다음에 당의 선거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한 이런 분들을 차마 결단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아침에 저렇게 본부장 사퇴 의사를 꺼낸 게 아니라 후보가 결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대로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후보 이 성정상 누구 잘 못 자르니까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요청이 밤에 있었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전했습니다만 후보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사이에 이제 총괄위원장이 결단을 시킨 거다. 어제 새벽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궁금한 대목도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만 해달라, 잘해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이 대목이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메시지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해준 대로 후보가 그걸 그대로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실수를 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공보 시장님, 연기만 잘해달라 이건 어떤 뜻입니까?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님의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대위가 비대해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후보에게 굉장히 각종 다양한 보고서가 직접 전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 내일 메시지가 좀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가장 최적의 메시지, 최적의 타임을 만들어서 선대위에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후보는 다양한 채널의 조언들을 이렇게 직접 받지 말고 정제된 방법으로 받아서 그거를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완곡한 표현이 저렇게 김종인 위원장님의 입을 빌어서 연기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 자,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지금까지의 일 쭉 들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제 상대당이에요.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할 상대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가 그동안 네거티브만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또 이게 경쟁하는 한 상대 축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또 대전환의 시대,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든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서 토론회도 좀 왕성하게 하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좀 정책도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지. 이 지금 국민의힘 제가 이 상대당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당대표도 저는 당대표 저런 사람 처음 봅니다. 이게 당대표는 후보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김종인 위원장이 발동을 걸 때 발동을 걸더라도 후보하고 적어도 좀 상의는 하고 발동을 걸어야지. 후보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무슨 패싱이냐 이래버리면, 그리고 연기만 해라. 아니 무슨 영화배우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상당히 좀 이게 난맥상을 예. 보이고 있다. 좀 아쉬운 측면이 많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후보 책임이에요.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검증대에 올랐다.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의 리더십 이것이 검증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빨리 좀 수습이 돼서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로 대통령 선거 캠페인다운 그런 선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후보가 오늘과 내일 아마 한 이틀 동안 새로운 선대위를 짤 걸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이 갈등의 큰 축이 되었던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나는 안 물러난다. 들어보시죠. 의총에서 이준석 책임론이 나오면서 비판이 좀 쇄도했어요. 어떻게 봐요? 우선 자세한 내용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 의견 다 수렴했고 제 고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나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기자, 지금 원내대표부터 의원 전원도 당직에서 줄줄이 다 사퇴하는 분위기인데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도 같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갈등의 큰 책임이었으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 사퇴했는데 이 대표만 당대표에 있는 겁니까? 사실 역대 많은 당대표들이 사퇴한 수순을 보면 최고위원들이 먼저 사퇴를 하죠. 그러면서 예. 이제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깨지고 그러면 당대표가 여론에 떠밀려 불가피하게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일반화된 어떤 그런 이제 수순이었던 건데 어제 의원총회도 의원총회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바로 자기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겠다 얘기합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바뀌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의 가장 큰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정치력 혹은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못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죠?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당대표가 자신의 대선 후보한테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를 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보름 넘게 네 분을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윤 후보의 정치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책임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만 잘해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전에 상의할 거면 내가 뭐하러 총괄위원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말 모두가 내가 변하는 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가장 핵심 과제인 건데 모두가 남한테 변하라고 합니다. 그 선대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그래도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를 보여줘야 할 텐데 그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그 책임들이 저는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에도 분명히 있다.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변할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고위원과 이제 원내대표도 당직을 내려놓는 분위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 지금 아까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사태의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겸손의 표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후보는 느껴야죠. 근데 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물론 촉발된 건 뭐 김건희 뭐 그 부인의 리스크 관리에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선대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미리 본인이 선대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돌파해서 공간을 만들 텐데 오히려 선대위 개편을 주장한 건 악의적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선대위 개편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역시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 말이 옳았다 이걸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미 선대위를 내분화시키고 결국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유권자들은 결국 그 주장을 오히려 그 주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결단이라는 게 참 지금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지도를 해체하고 나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지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게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 결단 등을 포함해서 본인도 내려놓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당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보자면 이쯤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죠. 예.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럼요. 예. 아니 이렇게 오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이 이쯤 되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당 대표입니다. 책임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의 권한을 행사를 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 윤석열 후보의 위기 관리 능력, 리더십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당내 여러 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야기해왔던 당 대표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고 그 길을 열어주려면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어요. 이재명 기자와 전재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박정호 실장이 네. 어쨌든 당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당 대표 빼고 나머지 다 사퇴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선대위로 다시 참여를 시킵니까? 새로 개편하는 선대위에서 아니면 그냥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할 겁니까?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표직까지 책임지면서 사퇴하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강요는 안 하겠다. 다만 그리고 선대위 관전 쇄신하고 슬림화가 될 텐데 그 안에 다시 와서 뭐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달라고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후보의 리스크가 되는 거고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 부담은 이제 좀 덜어주게끔 대표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아도 좋고 선대위 복귀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내홍이 내부 분란 때문에 선거 준비와 선거가 잘못 가고 있는 이런 안개 속 리스크는 대표가 걷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더 이상 내홍의 중심에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후보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좀 제대로 된 대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 대표가 자리를 고수하자 의원들 사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모든 의원 당직 사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거취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며 사무총장은 사퇴했냐? 권성동 의원 물고 들어갑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 사퇴 관련 대의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시면 나도 희생하겠다가 아니라 대체 멤버로 준비합니다. 라며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의원총회도 불참을 해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당대표가 의원을 농락했다. 격앙된 반응. 큰 암덩어리 놔두고 팔다리 자른다고 될 일 아니다 라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박정환 실장님,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것도 조수진 최고위원 자리에 임명하겠다라는 대표의 발언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표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 발언을 듣고서부터는 대표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 안철수 후보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고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은 얘기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앞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좀 정제돼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이 온전히 모든 당직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선대위도 다 일괄 사퇴하고 있는 상황에 최고위 자리가 비우면 다른 당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를 모셔다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게 지금 사실 조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롱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어찌됐든 사퇴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도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책임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롱을 했다라는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다른 사람으로 즉각 채우겠다라며 안철수 후보를 채우겠다. 안철수 후보를 임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지명 기자? 사실상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자들하고.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모두가 볼 수 있겠죠. 안철수 후보랑 합당을 전제로 사실상 이제 과거에 그건 있었죠.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데 지명 최고위원 자리를 변화썼었죠. 지금 임명했지만 변원 이유가 안철수가 후보의 국민의 당과 합당할 경우에 국민의 당 몫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이제 배려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전혀 아닐 것 같고 사실상 자신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걸 강하게 얘기한 거고 나를 흔들려고 최고위원들이 아무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손학규 대표와 바른정당에서 싸웠던 바른미래당에서 싸웠던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는 그저 투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내 자질을 어떻게 성취해내냐, 내가 내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제 투쟁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투쟁이 정치인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묻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대선이라는 상대당과 가장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보름 넘게 이 내분을 스스로 갈등을 키워가고 내분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주장 중에 상당히 옳은 주장이 있고 전 동의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선대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난 11월 달에 민주당이 메모들을 선대위를 꾸린 다음에 한 달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선대위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국민의힘이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반성할 게 많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건 결국은 정치에서 결국은 지지율인 거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당대표는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후보의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대선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직격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지지율 하락으로 유발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 하락은 원인 중에 큰 축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대선은 이제 2달 남았는데 민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윤석열 후보에게도 지금이 비상 상황입니다. 민심 진심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 흥미로운 궁금증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디어월에 나가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선거 T64, 이재명 후보 순항, 윤석열 후보 고전. 자, 이 데이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는 39.2%입니다. 리얼미터 결과만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1%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던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더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신년 여론조사 새해 정초 네. 이 여론조사 결과들 윤석열 후보에게는 적신호죠? 빨간불이죠. 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까? 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가던 추세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든 바뀌든 앞서가는 국면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판이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판가리. 네. 불판이 바뀌었습니다. 불판이 바뀌었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 꼽는다면 하나만 꼽는다면 사람이죠.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사람. 이준석,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부담되죠. 그렇군요. 엎친 데 덮친 덮친겨. 격. 악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예. 배우자 리스크인 김건희 리스크도 해소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야, 이거 명언이네요.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네. 누구 손잡고 온다는 말이군요. 네, 성문종합 영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건희 씨 리스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신충정이다. 신속, 충분, 정합. 진이 빠지도록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이런 파장은 없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파동도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빌미가 됐어요. 그걸 해소했더라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가까스로 봉합됐던 투스톤즈 갈등이 2차 파동이 되면서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1차 파동 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호의적이었어요. 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2차 파동 때는 아니 윤석열 후보도 문제지만 대표도 문제네.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도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도 흔들리는 거죠. 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악재는 혼자 오지 않아요. 성문종합 영화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것이고 오케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예. 흔들렸죠. 두 번째 여론조사를 볼 텐데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대통령 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인식 조사인데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49.1%, 윤석열 후보가 40.0%의 결과가 나왔는데 배추사 소장님, 네. 이거는 어떤 조사예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죠.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누가 그래도 내 판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물어봐서 주변의 판세까지도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응답할 때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당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에만 올라타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높거든요. 예. 대통령의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만 가져갔더라도 이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더 또 높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는 지지율, 판가리, 불판가리,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쫓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늘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M여중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M여중은 어느 여중 이름이 아니라 MZ세대 여성 중도층을 표방했는데 그중에서 이 MZ세대 과연 20대들의 민심은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데 이 20대 지지율이 지금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34.6%에서 28.0%로 6.6%포인트가 빠졌고 20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에서 33.6%로 3.3%포인트 올랐다는 겁니다. 내친 김에 서울의 민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민심인데 윤석열 후보가 42.1%에서 40.5%로 1.6%포인트 빠졌고 서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4%에서 36.9%로 상승을 했습니다. 배준찬 소장님, 네. 이건 왜입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 흔들린 거죠.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요. 3명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김건희, 이준석, 박근혜 전 대통령 3명. 근데 20대가 왜 중요하냐? 지금 20대, 30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대, 30대가 달라요. 달라. 30대는 살짝 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20대를 챙겨야 되는데 지금 20대에서도 20대가 누가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런데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고 있어. 윤석열 후보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입니다. 서울은 왜 중요하냐? 전 경기지사와 맞붙어야 되잖아요. 경기도와 서울이 대결하는 겁니다. 서울은 뭐냐? 부동산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야만 되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3번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성문정감정에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밌어요. 여론조사 내친 김에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영찬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구정 명절 전까지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구정 때, 설 연휴 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변수는 안철수의 지지율인데 어제 흥미롭게도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 후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주셨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3%인데 자, 설 구정 명절 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더 상승해서 3강 트로이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3강 트로이카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안 된다. 하지만 트로이카 이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트로이카 이상이다. 왜? 남아있는 대선은 이제 안철수에 달렸다. 왜? 안철수 후보가 한 15%까지만 가도 이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남아있는 대선의 최대 변수입니다. 이건 전재수 의원, 부산이죠. 강철 부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산 출신이죠. 왜? 지금 PK 지지율도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도 PK 지지율 중요합니다. 윤, 안 단일화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는 모든 유권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윤안 단일화가 트로이카가 안 되더라도 안 후보는 가장 남아있는 이제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다, 단일화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성대모사.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안 후보는 지금은 안 한다 그러죠. 왜? 15에서 17, 18%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으로 구애 작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도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남아있는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는 윤, 안윤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현장에서는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10%보다? 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윤 후보 지지율이 좀 잠시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네. 그게 저한테 오겠습니까?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입니다. 윤 후보 지지층 이탈에 안 후보로 옮겨간 상황. 안 후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어요. 이재명 대 안철수 1대1 구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거대 야당 벗어난 제3자와 1대1 구도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소위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와 단일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재명 후보는 내다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일화를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단일화 할 겁니다. 예. 단일화가 그럼 네.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무조건 할 겁니다. 성공할 거다. 예. 단일화에. 예. 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니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또 뭐 예. 양보 비슷한 단일화를 했고. 근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지는 선거라 보고 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 어떻게 해도 단일화 해도 안 된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일화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승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죠.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100% 한다 보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안 되게 좀 바라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 단일화 하는 걸 뭐 어떻게 인력으로는 단일화를 못 막는 거죠. 단일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한 표는 만약에 이제 15%까지 지지율이 간다면 그는 양강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100%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되겠지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낳은 단일화 전문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예. 단일화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된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예.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배종찬 소장님 말씀 너무 재밌게 너무 이렇게 맛깔나게 잘 하시는데 15%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조만간에 봉합이 될 것이고 저 다 이게 수습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지금 최대치로 많이 나온 게 10%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6%, 5% 뭐 이런 여론조사가 맞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안 간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본인 입으로 단일화 안 한다는 발언을 들었는데 너무 확실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한다.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견인데. 아니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베테랑이잖아요. 단일화 여부를 예. 따진다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달려 있죠. 사실은요. 지지율 달려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요.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에서 맴돌다가 빠진다 그러면 단일화가 안 갈 가능성이 높지만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 21.4%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표한 유권자 대비 득표율이 21.4%죠. 근데 이걸 전체 유권자 대비로 하면 약 한 16.5% 정도 나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득표하시는 최대 득표력이 한 15에서 20%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수치를 넘어간다. 10% 후반대부터 20%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매달려야 할 상황인 거죠. 그 단일화 가는 건데 만약에 얘기한 것처럼 10%를 지금 뭐 오른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서 밑돈다 그러면 결국은 글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로 심리적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무엇에 연동되느냐?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사태를 얼마나 빨리 수습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예.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정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제로베이스 후보 일정 잠정 중단 결국 선대위를 다시 꾸려야 후보 일정을 다시 시작할 텐데 언제 후보는 다시 일정을 재개합니까? 이 말은 가로 열고 언제 후보는 새로운 선대위를 발표합니까?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오늘 내일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결단이 돼서 새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기대할 만한 모습으로 나올지 저도 사실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오롯이 어제 오늘 후보가 결심하고 구상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대위 상황이 어때요? 본부장들 다 출근 안 하고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들 오늘 다 출근 안 했습니까? 저 오늘 방송하느라고 출근하셨는지 안 오셨는지 확인 못하고 왔는데 네. 일부 불효불급 꼭 돌아가야 되는 파트, 가령 뭐 저희처럼 언론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후보 뭐 비서실 같은 기능은 돌아가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쇄신의 모습이 나올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은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예. 출근 안 하셨을 그렇군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채널A와의 전격 인터뷰 후보가 일정을 재개하면 응할 겁니까?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데. 약속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일 꼭 그 약속드렸던 생방송 할 수 있다? 자신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날짜에는 해야죠, 그래도. 꼭 해야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대세론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지지율 상대 우위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선대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현장 가보시죠. 원래 이 빨간색이 저희 정체성에 잘 안 맞는데 불장이 되라라는 그런 격려의 취지로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네. 그 빨간 넥타이를 왜 매신 거예요? 불장이죠, 불장. 불장, 예. 주식적이니까. 주식 불장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1000만이 넘는데 불장의 의미를 다 압니다. 이게 황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정시 첫날이었는데 불장을 기원하면서 대한민국 정시가 5,000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것을 이제 넥타이로 좀 표현을 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사 출신에. 사실은 검찰에 계실 때 이 주가와 관련된 강력 사건들 많이 수사하셨죠. 근데 이제 주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주가 조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본인도 뭐 처음에 주식할 때 관여했다가 굉장히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 이런 발언했어요. 부실 작전주를 사면 후회한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저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아마 그렇게 겨냥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 무슨 뜻인가요?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약간 부실주다. 그래서 이번에 뽑게 되면 잘면 망할 수 있다. 이제 폭망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자기는 이제 우량한 가치주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은 더 은유적인 것은 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있었잖아요. 뭐 아직 기소를 된다 할지 뭐 수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생각으로는 대통령 선거 때 이 증권 처음에 개시하는 첫날에 대권 후보가 간 적이 있을까? 저는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후보가 둘 다 달려갔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또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의 기관과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정책이 없으면 천만의 어떤 주식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약간 그 두 분을 보면 주식 투자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현재 트렌드를 좀 잘 모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 왜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량 가치주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우량 가치주가 별로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가치 투자 했는데 우량 가치주면 뭐 삼성전자 이런 겁니까? 그러니 뭐 삼성도 우량 가치주인데 예. 일반적으로 이전에 어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의 트렌드는 예. 우량 가치주였어요. 그건 그러니까요.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 변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화와 창조와 혁신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도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뭐 메타버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기업으로 다 변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의 트렌드와 작년 뭐 앞으로도 주식의 트렌드의 수익은 바로 창조와 혁신하는 그러한 기업에서 나오거든요. 김광상의 주식 방송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더 주식을 알고 예. 어떤 경제 트렌드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창조적인 혁신주, 기술주가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가치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수익을 내는 데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주식을 좀 아는 사람으로부터는 호응을 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분석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어플리케이션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앱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플러스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해찬 대표님 대전환의 길목에서 이재명을 만났다.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도 이재명 플러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플러스 앱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캠페인이라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된 선택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제 코로나 팬데믹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한 유권자와의 소통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번에 이제 유권자들에게 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밤늦은 시간까지 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절개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 친화적인 그런 후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플러스 이 애플리케이션도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 당원 게시판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워낙 그 안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에 대한 공방이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뒀는데 한 달 만에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 잠정 폐쇄 한 달여 만에 재개. 민주당 공지 실명제 게시판으로 다시 연다. 이전과 같이 분쟁 가열, 운영 불가 수준이 될 경우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실명제로 바꾸고 익명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실명제 폐지해라. 표현의 자유 제약한다. 게시판 폐쇄 검토 운운도 아주 몹쓸 겁박이다. 라고 당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왜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에서 제약하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당원들도 과거 글 삭제한다. 증거인멸 전문당이 됐다라는 반응이 실제 올라왔고, 당원 게시물은 당원들 건데 누구 허락받고 지었냐라는 반발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명제를 전환했는데도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깜도 안 되는 후보 내놓고 대한민국 여당이라고 입을 터나 반성하고 후보 교체하라. 부패와 비리 혐의의 종합선물 세트 이재명이다. 후보 교체가 답이다. 게시판 재개 하루 만에 후보 교체 관련 글이 2,000개 이상 달렸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당원들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당원 게시판이 뭐 자유 게시판이 아니라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이,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만이 이용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지난달에
잠정 패스를 했었죠. 그 이유 자체가 워낙 이재명 후보 쪽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 이제 양쪽에 워낙 진영이 갈등이 심하고 워낙 상대를 위해서 약간 인신비방성인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잠정 패스를 하면서 실명제로 전환을 해서 어제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실명제를 도입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이전의 글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이제 의견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가장 핵심일 텐데 그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명제로 전환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이제 촉발된 것 같은데 전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줬던 어떤 민주당의 어떤 비민주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이낙연 캠프 측의 인사가 당원 정지 8개월 징계 처벌을 받고 그 앞서서는 공수처법에 기권을 투표했던 금태섭 당시 의원이 또 역시 징계를 받고 이런 이제 문제가 연동돼서 과연 당원들과의 소통 자체가 저렇게 어떤 일방 통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연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비화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예산권을 기재부가 아닌 청와대로 옮기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그러자 손학규 후보가 내기를 의심했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국민 추가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던 이재명 후보가 SBS에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손학규 후보가 초법적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 초기에 우리 기재부의 신재민 사무관 논란 한번 되새겨 보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기재부에 있었던 그 재정 운영 준칙 그리고 국가의 이 재정 기능 때문에 그 사무관이 아니라고 노라는 손 사인을 보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 저는 저 예산 기능, 재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을 청와대로 가져오거나 총리 직속으로 하거나 하면은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에 관한 한 청와대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주어진 원칙에 따라서 정리되고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하는 기능이 가야 그래도 국가 재정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출신 법조인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문제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권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걸 만들어버리면 대통령이 사실은 물론 이제 예산에도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견제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총선이랄지 지방선거랄지 대선을 앞두면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선거를 위한 표필림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은 어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국회의 기능을 존중을 하되 예산 자체에 있어서도 그 단지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그냥 단순히 예산만 떼어온다고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건 물론 법 개정도 있어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론화 과정이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이랄지 이런 걸 마음대로 하려는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청와대 밑으로 소속을 시켜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의 비판은 전재수 의원님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 줄 세우기 하려는 거냐라는 비판으로 보여요. 대통령이
예산을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거냐라는 두 분의 비판 들려주셨는데 예, 뭐 이에 대해서 입장 주시죠. 두 분의 비판도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재정경제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해봤는데 재정경제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기획예산처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한번 떼내가지고 시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쪽의 힘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안에 금융정책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 마피아들의 산실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이 재정경제부 안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국을 떼내가지고 오늘날 지금 기능을 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와 같은 그런 기능과 조직의 그 재편이라든지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있었고 특히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권한을 직접 백악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수호자로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존중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너무 국민들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이 국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차원의 어떤 상황 노릇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부 조직의 기능과 조직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이 소리가 날 건가, 땡땡 소리가 날 건가, 이게 이제 식당이나 어디 갈 때 중요해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딩동 스트레스. 미접종자들은 이제 장보기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미접종자가 찍으면 그 특유의 띵동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된 첫날 어떤 풍경이었는지 살펴보시죠. 안심콜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젊은 친구들도 그냥 좀 헷갈려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손님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 일거리가 더 늘은 거잖아요. 바빠서 그거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잘 안 들리니까 거기까지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안 들려. 오히려 뭐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아싸리 벌금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유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마치 미접종자처럼 뭐 마트나 카페나 커피나 시설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고 띵동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좀 띵동 소리가 뭐 환영의 벨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공포의 벨소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띵동 뜨면 식당 사장님도 쳐다보고 그렇죠. 찍은 손님도 쳐다보고 이용 못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뭐 얀센 같은 경우 1차 접종 이후에 나머지 백신 같은 경우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내에 부스터샷을 안 할 경우에 그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제 미접종자를 보고 띵동 이런 벨소리가 나서 방역 패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 패스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다시 얘기해서 부스터샷을 무조건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맞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2차 접종까지를 이제 의무사항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부스터샷을 거의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제 넣은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일종의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 말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접종 이후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의 어떤 방역 패스가 어떤 차별을 넘어서 거의 처벌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기본권과 그다음에 좀 방역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 상황도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방역 패스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자칫 띵동 소리까지 나서 이 낙인 찍기 내지 망신주기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전자기기, IT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시와 이제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건 기본권 침해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그 정도 범위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도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안 맞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맞아? 당연히 맞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여러분이 안 맞은 분 중에 이유가 있는데 1차 백신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2차, 3차 맞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임신부들. 그렇죠. 임산부 있고요. 임신부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를 그냥 무작정 반대해서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떤 기저질환일지 알레르기랄지 임신부처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 그러게요. 그래서 의사의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랄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방역 패스의 어떤 예외로 제외를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 장보기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 임신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데 상당수가 마트나 백화점을 갈 때 애기 옷 사러 갈 수도 있잖아요. 육아용품. 그때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줄 서서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 줄 서서 1시간 기다려서 PCR 검사 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성 들고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야 한다. 이게 지금 뜨겁게 논란인 거죠, 이재명 기자? 그렇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갈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식당, 카페 적용하는 것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혼밥 같은 걸 이제 초기에 허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마트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장 보는 것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한 것처럼 PCR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부스터샷까지 맞아라 이런 건데 사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안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누구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죠.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임산부 입장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임산부조차도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아예 갈 수 없다. 장보기를 할 수 없다. 편의점만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고려와 어떤 판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글쎄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불편 사항들이 쏟아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방역 당국이 또 나중에 또 고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어떤 불편에 대해서 좀 방역 당국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선대위 총괄 사퇴 그리고 전격 사퇴와 후보의 일정 중단 관련해서 조금 전 방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 개편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에 최종 결정할 걸로 보인다라고 시한을 오늘 결정할 걸로 보인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밝힌 겁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때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중에 결정한다. 선대위 개편. 그런 걸로 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머릿속에 이미 선대위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여부 정도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안에 플러스 알파로 후보가 동의를 하고 이제 후보가 의견을 내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여부 같아요. 오늘 후보가 결정한다.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본부 다 필요 없다. 총괄 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아직 모르겠다.
자, 요거는 후보가 결단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정아 공보실장님, 네. 자 지금 뉴스 속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하나씩 좀 물어보죠. 오늘 후보가 결정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빠르군요. 그러니까 뭐 어제 상황 저희가 앞선 좀 프로그램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후보가 11시경 오전 11시경 행사 끝내고 일정을 잠정 중단한 이후에 당사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 10시간까지 계속 당사에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중간에 의원총회도 다녀오시고 했지만은 많은 교감과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쇄신에 대한 단초도 후보의 결단이 필요했지만 지금부터도 사실은 후보의 이제 그림에 대한 쇄신안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뭐 김종인 위원장 오늘 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포함해서 저렇게 말씀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후보의 결단이 오늘 중으로 나올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 그건 진짜 오롯이 후보의 몫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봐야 될 대목인데 뭐 가급적 빨리 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이렇게 후보의 결단은 이렇게 막 시간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좋지는 않고 아무튼 맡겨두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대표의 역할,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후보가 오늘 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고민 부분에 그 영역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뭘 줘야 할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운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대위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보가 고민을 할 거고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상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방송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 아까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대표에게 주문해야 합니까? 그건 이제 대표가 지금 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총괄 사퇴를 할 때는 사퇴한 다음에 뭐 개편할 안을 그때부터 짜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미 개편안은 짜진 상태에서 사의를 다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선대위가 다 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반대하던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은 있겠지만 이건 이제 봉합 수준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준석 대표가 계륵 같은 존재라고 봐요. 버리기도 아깝고 먹기에도 좀 그런 닭갈비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동 자체가 아마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다 사의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오늘 뉴스 속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상세히 취재해서 내일 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